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지급수단이라고 하여서 이제 수표, 약소거음, 환음에 대한 개념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음이 어떻게 무역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가볍게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아마 그 실무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일 겁니다. 실제 환음이 어떻게 생겼고 실제 환음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많은 실무하시는 분들이 환음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언제겠어요? 추심 방식이거나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할 때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추심 방식으로 이제 결제를 할 때는 환음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환음이 필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작성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환음 하나 잘못 작성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신용장을 기준으로 이제 환음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앞에 진행되었던 수표와 약소거음, 환음에 대한 그 기본 부분을 꼭 먼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음은 간단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 셀러가 바이어한테 이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권리증권이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예외 없이 BL 선화증권이 됩니다. 이제 BL과 환음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권리증권 BL이 있어야 이 바이어, 즉 매수인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BL을 받고 싶어? 그럼 이 환음도 받으라고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음은 일종의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증권을 받고 싶으면 환음에 대해 대금 결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대금 결제를 하면 이 권리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음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 될 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청구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환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국가에 가도 물론 조금씩은 미묘하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뭐예요? 딱 봐도 환음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환음은 그 관련 법에 위과여 들어가야 될 내용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느 나라의 환음을 보고 실질적으로 환음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 실제 은행 사이트에 가면 이제 그 샘플 환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모든 환음은 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환음은 실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환음은 원칙적으로 이제 첫 번째 원본과 두 번째 원본이라고 해서 환음은 그 두 통이 발행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첫 번째 원본이니까 1이라고 적혀 있겠죠.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환원 번호입니다. 이 환원 번호는 그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를 위해 임의로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요 날짜 있죠. 요 날짜는 실제 신용장 방식에서 서류를 제시하는 날짜, 즉 은행 가서 여기 환원이랑 서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날짜, 이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날은 뭐예요? 좀 날짜가 두 개 있는 거죠. 요 날은 이제 그 신용장의 일자, 신용장과 동일한 날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아래 날짜에서는 신용장의 일자가 들어가고 위에 날짜는 신용장에서 서류를 제시하는 날짜가 들어가는구나. 요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면서, 자, 다음 4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쪽은 금액입니다. 신용장에서 명시한 그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한도로 이제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청구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청구 금액이 이제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금액이 요 아래 문자로 한 번 더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 금액은 숫자로 한번, 문자로 한번 기재가 된다. 여러분들 은행 가서 업무할 때도 뭐예요? 금액을 숫자로도 한번 쓰고 문자로도 한번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숫자로 한번 쓰고 문자로 한번 쓰고,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원칙이고요. 자, 다만 어음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숫자 금액과 문자 금액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두 금액이 다를 때에는 뭐예요? 문자 금액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자 금액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뭐예요? 숫자 금액과 문자 금액이 다른 건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만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히고 사이트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일람불 환원이라고 합니다. 만일 만기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여기에 그 만기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원은요, 그 일람불 환원과 기한부 환원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만기가 이쪽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사이트.
요것만 보면 일람불 환원이죠.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즉 이 환원을 받았을 때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자, 보세요. 환원은 원본이 2개 발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원본은 first bill of exchange고요. 두 번째 원본은 second bill of exchange죠. 이것은 첫 번째 원본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환원은 원본이 2개가 발행되는데 첫 번째 원본이든 두 번째 원본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사용되면 뭐예요?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문구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것을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same tenor and date니까 뭐예요? 동일한 날짜와 만기를 가진 거죠. 즉 이것과 동일한 환원, 즉 두 번째 원본이 뭐예요? being unpaid,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 first bill of exchange, 이 첫 번째 원본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원본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second. 두 번째 환원은 first, 첫 번째 환원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있다라고 적혀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pay to 다음에 오는 건 우리는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수취인은 뭐예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pay이라고 했죠. 그래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pay to 뒤에 옵니다. 이게 사실 그 국민은행에서 받아온 그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뱅크 오와 오더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 환원에 대한 그 금액은 국민은행한테 주거나 아니면 국민은행이 지시하는 자한테 주라고 해서 국민은행은 다시 배설을 통해 뭐예요? 수취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시식으로 발행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신용장 방식인데 pay to 다음에 국민은행이 왔다라고, 그럼 이것은 매입 신용장이고 국민은행이 매입을 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수익자한테 돈을 주고 이제 개설은행한테 상환을 받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sum of, 그럼 얼마입니까? 그 say, 보통 금액 앞에 정확히 얼마라고 쓸 때 say라고 하죠. 그래서 US 달러 해서 이 금액, 숫자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금액을 이제 국민은행에게 지급을 하셔. 그래서 이 국민은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취인이 됩니다. 계속 볼게요.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여기 뭐 쿠보타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value received가 뭐냐면요, 그 대가를 수취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환원은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셀러와 바이어가 있습니다. 이 셀러를 신용장에선 이제 수익자라고 하고 이 바이어를 신용장에선 개설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러는 자신의 거래은행, 이제 매입은행, 이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은행한테 가서 돈을 먼저 받고 이 매입은행은 이제 신용장 개설은행한테 상환을 청구하면 이 개설은행은 뭐예요? 개설 의뢰인 바이어한테 찾아가서 뭐예요? 야, 내가 신용장 방식에서 저 사람한테 돈을 줬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밸류 리시브드는 뭐예요? 이 신용장 하에서 이제 신용장의 발행인, 이 셀러가 수익자가 이제 그 환원에 들어워 그 발행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환원에 들어위 지급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워 환원의 발행인, 즉 수익자, 즉 매도인이 뭐예요? 이 환원에 대한 금액을 받았다. 즉 지급인한테 받았다, 개설은행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and charge the same, 이 동일한 금액을 뭐예요? to account of 누구한테 청구하라는 겁니까? 쿠보타 트레이딩한테 청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쪽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자니까 이쪽이 이제 개설 의뢰인, 어플리칸트,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어가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들어온 언더라고 했습니다. 들어온 언더는 뭐예요? 그 신용장의 개설 근거가 나오겠습니다. 신용장의 개설 근거는 뭐예요? 일단 이 신용장 번호 LC 넘버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스미모토, 미츠이, 뱅킹 뭐 어쩌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쪽이 뭐예요? 신용장의 개설 근거, 이쪽이 이제 개설은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to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to 다음에 들어오는 게 지급인입니다. 지급인은 이제 딱히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개설은행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to 다음에 오는 건 지급인, 지급인으로서 이제 스미모토, 미츠이뱅크가 되는 것이고, 개설은행이니까 들어온 언더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신용장 날짜를 적고 이쪽에 이제 발행인의 이제 이름과 그 발행인, 수익자죠. 발행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발행인의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제가 모든 지급수단은 수표부터 약속어음, 환원까지 다 설명할 때 모든 지급수단은 이 세 개의 당사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들어워 그 지급수단의 발행인, 자 다음에 페이이 수취인 그 지급수단에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들어위 그 지급수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자, 지급인이 된다라고 했고요. 수표라고 하면은 예외 없이 사이트, 일람불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개념이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약속어음이라고 하면은
예외 없이 유산스, 기한부이기 때문에 만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호음은 뭐예요?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유산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 어음법이 동일합니다. 환엄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환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엄의 필수 기재 사항,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그러니까 애매한 명칭 쓰지 말고 이것은 환어음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죠. 필요 오브 엑스체인지라고 환어음이라고 딱 적혀 있죠. 이게 법적 요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환어음은 뭐예요? 환어음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자, 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발행인이 뭐예요? 지급인에 대해서 뭐예요? 저 페이한테 돈을 주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급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특히 이제 조건 없이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이라고 해서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페이 투 국민뱅크 우와 오더라고 했죠. 그냥 조건 없이 이거 국민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지시하는 자한테 돈을 줘라. 얼마를 뭐야? 썸 오브 요 금액 맞죠? 31,500불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물품이 제대로 인도된 것이 확인되면 혹은 물품이 계약에 일치되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줘라. 이런 조건이 붙은 게 아니죠.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뭐예요? 이 환엄은 법정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뭐예요? 요 사람한테 요 금액을 줘라. 자, 이게 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지급인의 명칭. 지급인은 어디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까? 페이투 뒤에 페이투가 아니라 마지막에 투에 나와 있다라고 했죠. 이 환엄은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투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제 지급인이 되고요. 만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수표는 예외 없이 일람불이고요. 약속어음은 예외 없이 기한부. 이지만 환엄은 뭐예요? 일람불이 될 수도 있고 기한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기가 기재돼야 됩니다. 만기 어디 적혀 있습니까? at 다음에 적혀 있죠. at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at site라고 해서 뭐예요? 일람불이고 요 뒤에 그 숫자가 적혀 있으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그 만기가 있는 기한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급지. 사실 지급인 뒤에 장소 주소 같이 적습니다. 여기 뉴욕이라고 적혀 있죠. 장소가 적혀 있으니 밑도 끝도 없이 저 은행 가서 받으시오라고 하면 그 은행이 전 세계에 지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소. 지급 장소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고요.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그 명칭이라고 해서 여기죠. 국민뱅크 우와 오더라고 했죠. 이게 수취인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은행이 지급을 받거나 혹은 국민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이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쪽이 이제 그 페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다음 발행일과 발행지라고 하여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발행인과 발행 장소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다음에 발행인의 기명 날인 이쪽에 적죠. 그리고 날짜가 아래 위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는 요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사실 이게 환엄의 다죠. 그러면 이제 환엄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 환엄은 그 은행의 그 사이트 가시면은 수식이 들어가는 엑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뭐요? 자동적으로 팍팍팍팍 완성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환엄을 뭔가 그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기는 하면서 뭐예요? 그 수년 동안 이제 환엄 업무를 해왔으면서도 뭐예요? 이 환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야 들어온 언더 뒤에는 요거 뭐가 들어가고 투 뒤에 뭐가 들어가고 페이 투 뒤에 뭐가 들어가고 이걸 기계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실 업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신용장이 등장했다라고 했을 땐 뭐예요? 환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환엄은 기계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그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환엄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이어서 뭔가 끄덕끄덕 납득하기가 쉬웠는데요. 이제 그 실제 환엄의 작성법을 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도 이 정도는 분명히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